후성유전학과 그 평행우주론. 자녀들한테 성취 압력을 주게 되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공부를 못하게 될 확률이 많고, 공부를 혹시 잘한다 할지라도 면접 때 떨어질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면접을 잘 못 보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면접을 잘 못 보는 심리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성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성이 없으면은 어차피 안 된다. 명문대 나와도 취업은 못한다. 이거를 곧 들어갈 건데, 제가 그 대기업 면접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대기업 면접관이, 대기업 면접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용 씨가 입학사정관제 보던 얘기 두 가지를 해드릴게요. 대기업 면접관이 신입사원들이 딱 들어왔을 때 눈빛을 보면은 거의 간파한대요. 부모한테 관리받은 애하고 관리받지 않은 애가 하고 그게 간파가 된답니다. 눈빛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딱 쳐다보면 어렸을 때 부모의 관리와 간섭을 많이 받은 애는 눈빛이 약하답니다. 그 안광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게 가시광선만 인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맹시라는 게 있어요. 맹시. 맹인들도, 선천성 맹인들이 알아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 쪽에 있는지를 해보면 거의 한 70% 이상 알아맞혀요. 선천성 맹인들이. 그럼 얘네들 도대체 뭘 가지고 보는 걸까요? 우리 두뇌는 해마, 그러니까 편도체, 중뇌에서 간파하는 요소가 따로 있고, 간내에서 간파하는 요소가 따로 있고, 심장에서 간파하는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심장에서. 그러니까 심장도 두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장이 주로 뭐를 간파하냐면은 자기장을 간파한대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할 때 이게 철분이 움직이잖아요. 혈액이 확 움직이잖아요. 이때마다 약간의 전기가 발생을 하면서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량해. 근데 아주 민감한 사람은 그 심장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150m에서 느낀답니다. 150m. 그래서 이게 참 예전에 막 무협지에 나오는 그 홍길동 전에 보면은 홍길동이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암살자가 다가오는데 거의 암살자가 100m 밖에 왔을 때 이미 느낍니다. 홍길동. 살기가 느껴진다. 다 이래요. 무협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무술의 고수들은 그걸 느낍니다. 무술의 고수들은. 그리고 옛날에 서부의 총잡이 있죠. 서부의 총잡이들은 대결하잖아요. 10m 밖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이미 심장이 느껴요. 제가 하수다 고수다를 느껴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무술의 수련을 한 사람들은 대결을 하지 않고 압니다. 그거를.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난지 약한지를 알아요. 근데 하수들은 그걸 몰라. 그 상대방이 얼마나 고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괜히 대결하는 거예요. 다 죽죠. 여기는 얼마나 손이 빠른데. 그러니까 무술의 고수들은 상대방이 의도를 읽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총을 꺼내는 그 모습이 0.5초 이전에 이미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민지 그 시간을 앞당겨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수들은 총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의도를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귀신 같은 눈이 면접관들한테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주의 같지만 언젠가 과학으로 다 밝혀집니다.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얘가 관리받은 애인지 자기주도적인 애인지 그 대기업 면접관들이 알고. 그 다음에 김용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 면접관이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네. 그러면 눈빛에서 뭐가 보여요 도대체?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성이 뛰어난 애는 눈빛을 딱 보면은 이런 게 보인답니다. 자신감, 개똥철학. 나는 뭐든지 뭘 해도 난 다 적응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 얘는 쉽게 좌절하지 않겠구나. 힘든 일이 닥쳐도. 이런 것들이 눈빛에서 싹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한테 관리받은 애들의 눈빛에서는 뭐가 보이냐 물어봤더니 그냥 그 눈빛에서 엄마가 보인대요. 그냥 계속 엄마가 보인대요. 엄마가 보이느냐 그 아이의 철학이 보이느냐의 차이가 확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에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 애들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김용 씨가 입학사정 다트머스 대학 총장으로 갔을 때 입학사정관제 면접관으로 들어갔대요. 이제 총장 시절에 초창기에는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총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직접 들어갔답니다. 김용 씨 그 자서전에 나와요. 무슨 아나운서가 쓴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는 그 책에 나오는데, 근데 김용 씨가 한 얘기가 보통 8명을 한꺼번에 봤대요. 자기가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 학생 8명이 딱 앉아있대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50대 50의 차이가 딱 난답니다. 얘네들의 서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공부 다 잘했고, 봉사활동했고, 완벽한 애들이 온대요. 아이빌리그이기 때문에. 다트머스 대학.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이니까. 근데 눈을 딱 보면은 벌써 거기서 딱 느낌이 온대요. 어떤 느낌이 오느냐? 진짜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네, 공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공부하네, 이게 바로 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간파되지 않은 게 눈빛 보면 간파가 된다는 겁니다. 얘는 진짜 공부 좋아해서 이성적이 됐구나. 얘는 공부 좋아하지 않았는데 뭔가 관리를 받아서 이성적이 됐구나. 이게 그냥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그 4명은 떨어진답니다. 떨어져요. 사실 4명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8대2, 경쟁률이 8대1이기 때문에 김용 씨가 초창기에 일단 그 4명이 먼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눈빛이 벌써 진짜 좋아서 공부하지 않은 애는 일단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경쟁을 하느냐? 진짜 공부가 좋아서 그 성적이 된 애 4명 사이에서 이제 경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중에서 3명을 또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면접을 당연히 보겠죠. 그죠? 누가 떨어질까요? 조금이라도 성취 압력을, 동기부여의 과정에서, 어렸을 때 동기부여의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 또는 유치원 때 그 아이가 책을 만났던 경험, 그 아이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체험과 실습이 책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될 거예요. 진짜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애는 축구에 관련된 책만 줘라 이거예요. 어렸을 때. 꽃을 좋아하면 꽃에 대한 책을 주고, 추천도서 다 추천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지성 씨 계속 지금 욕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추천도서로 초등학교 때 독서시킨 애는 절대 그 단계까지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아이는 몰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눈빛이 살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직할 무렵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체험을 주라 이거죠. 초등학교 때까지. 그 이후에 중학교 가서 슬슬 얘가 확장해 가면 됩니다. 이미 책과의 경험이 아주 좋아진 상태에서 확장해 가면 된다 이거예요. 어쨌건 그거고요.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는데 일단 이게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영세까지가 태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태교 때까지가 후성유전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자기결정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그 아이가 면접 볼 때 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티가 나지만, 공부할 때도 공부 잘 안 되겠지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오는데, 일단은 이 녹색 줄이 뭐냐? 이 녹색 줄이 두뇌에서 포도당을 사용하는 양입니다. 뉴런과 시냅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3살 때까지. 그래서 3살 때까지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모든 종류의 자극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자극의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3살 때까지는. 그래서 보행기를 태우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이들은 기어다니면서 받는 자극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보행기를 타게 되면은 기어다니면서 받는, 기어다닐 때는 방바닥하고의 거리가 가깝죠. 그럼 우리 예전에 보세요.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도 얘가 볼 거고, 그죠? 보행기 앉으면 밑에서 개미 기어가는 거 못 보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그 아이의 눈높이와 그 행동 경험이 달라졌을 때 자극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걔는 어떤 자극이 없어지냐면은 기어다니는 경험이 사라지잖아요. 기어다니는 경험.
아이에게 기어다니는 경험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진화생물학적으로 그 인간의 DNA 속에서 포유류 당시에 네 발로 기어다니던 때의 DNA에 발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포유류가 특히 가지고 있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걸 동물적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사업자라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은 어렸을 때 충분히 기어다니는 체험이 없으면 그 아이는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언젠가는 증명되리라고 봐요. 그 태교에 있어서의 어떤 엄마의 어떤 경험이 부족하면은 걔는 사업적 판단력이 약해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증명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은요, 모든 학문은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거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설을 세우는 거거든, 가설. 근데 지금 노벨상도 마찬가지고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재를 지금 원하는 줄 아세요? 가설을 잘 세우는 인재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가설. 근데 그 가설을 세우려면은 T자형 인재가 되지 않으면 가설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교양도 필요하지만 깊이 몰입해서 아주 근본을 캐낼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 근본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이 기어다니는 체험에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어다니는 체험에서. 그리고 유모차를 타지 않고 발걸음이 빠른 엄마를 따라다녀 본 체험. 그 다음에 엄마가 발걸음이 빠르지만 발걸음이 느린 아이를 먼저 앞에 걸어가게 했던 체험. 이게 사실은 자기결정성과 자기주도성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쇼핑을 갈 때, 산책을 할 때 아이보다 먼저 걷습니까? 아이 뒤에 걷습니까? 자, 과거를 추억해보세요. 아이 손을 끌고 다녔어요? 아니면 내가 아이를 따라다녔어요? 그랬을 때.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아이를 따라다녔던 부모가 잘 키운 겁니다. 아이를 손잡고 끌고 갔거나 유모차에 태워서 쇼핑을 했다거나 잘못 키운 거예요. 왜 그 엄마는 잘못 키우게 됐을까요? 바빴죠. 바빴기 때문이에요. 또 그 엄마는 왜 바빴을까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부업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도 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빨리 해야 돼. 근데 애는 내가 돌봐야 돼. 이 조급함에서 그 아이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문대 간 애들이 중산층 애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두 가지 정도? 그 엄마의 정서가 안정될 가능성이 많다. 중산층이. 네, 돈이 많으니까. 또 하나, 급하게 키우지 않는다 애들을. 어렸을 때. 부업을 할 필요가 없고, 대부분 중산층의 부모들은 자기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자, 정서가 안정되어 있다, 자기 취미생활이 있다, 아이를 급하게 키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명문대 갈 수 있는 두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빈곤층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공부 잘하는 애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문대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사회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인성하고 창의성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인성하고 창의성이 있는 애들이 가설과 문제를 제시하는 애가 되기 때문에, 가설과 문제를 제시하는 애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내 창업이 유행입니다. 사내 창업. LG, 삼성, 현대 내에서 팀을 꾸려가지고 창업을 하게끔 시켜요. 야, 너희들 회사 좀 빨리 차려와. 지금 삼성, LG, 현대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너희들이 사내 창업을 잘해야 돼. 지금 사내 창업으로 잘 나가는 기업이 3M이에요. 3M.
3M, 구글, 선진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 사내 창업이 왕성합니다. 그 여유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직원들한테 위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기업 내에서 창업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래서 거기서 아이템을 발굴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도 사내 창업이 가능한 애를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이 강화되고 창의성이 강화되고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7세까지 보면은 3세에서 7세 사이에 이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가 상당히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는 기억력이 아주 좋고 두뇌에서 뉴런과 시냅스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3세에서 8세 사이에 아이들한테 입력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잘 입력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근데 3세에서 8세 사이에 이 밑에 쭉 내려와 보면은 3세에서 8세 사이에 아이들이 세타파라는 뇌파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것이 이 도표에서 보이게 됩니다. 두뇌는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입니다. 제가 써놨죠. 최대 에너지, 세타파. 그 다음에 그래프가 가장 높아, 녹색 그래프가. 두뇌에서 포도당은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대부분의 자기주도성과 후천적인 인성은 3세에서 8세 사이에 많이 결정이 돼요. 근데 3세에서 8세 사이에 자기 부모와의 관계, 일관적으로 자기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또 하나 자기 주도적인 놀이와 자기 주도적인 탐색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느냐로 자기 주도성이 세팅이 되는 거죠. 3세에서 8세 사이에.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강의해서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두뇌의 첫 번째 조건이 3세에서 8세 사이에 친엄마와 격리되어 있었던 경험을 한 애들이 창의성이 높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3세에서 8세 사이에 친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우게 되면 왜 그 아이는 창의성이 낮은 아이로 자라게 될까? 이거를 간파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유튜브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과잉보호가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 맞벌이 부부 엄마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강의랑 연결해 보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엄마한테 양육을 받은 아이일수록 자기주도성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3세에서 8세 애들은 간섭을 많이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다쳐보게 되고 많이 탐색해보게 되고 약간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그래서 거기서 몰입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의 확정성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몰입할 수 있는 능력과 뭔가를 하고자 하는 추진력, 도파민 회로, 도파민 보상 회로가 이때 두뇌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3세에서 8세 사이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때 그 아이의 적극성과 의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팅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조용히 해라고 얘기할 식당은 아예 데려가지 마라. 3살에서 8살짜리 아이라면 야외에 도시락을 싸서 놀러가라 이 말이에요. 비교적 안전하고 굉장히 넓은 곳에 이 애를 데리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의 식성을 따라서 레스토랑에 가냐 이 말이에요. 레스토랑에 가면 조용히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그 애를 왜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아니 3살에서 7살짜리 애를 조용히 시킬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걸 시도한다 이거죠. 부모가 불가능한 걸 왜 시도하냐 이거예요. 아예 시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가지 말라 이거예요. 3살부터 8살짜리 애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넓은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에만 놀러가라 이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엄마가 그것을
할 때 가급적 따라가지 마라, 엄마가. 아빠하고 그냥 보내라. 아빠하고 아빠 친구하고 보내라. 그러면 아빠는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약간 배고프게 냅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3살부터 7살 사이에 그 뭐가 제대로 생겨야 되냐면 몰입 능력이 제대로 생기게 되거든요. 도파민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공부에 집착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막 공부가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3살부터 7살 사이에 자기가 선택한 놀이에서 깊이 몰입해보지 않은 애는 결국 공부에 몰입하지 못하는 두뇌가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두뇌 속에서는 놀이를 하는 것과, 그러니까 10대 때 공부를 하는 것과 3세에서 7세, 8세 사이에 놀이를 하는 것의 두뇌 상태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엔진을 만드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10살 이전에는 두뇌에서 엔진을 만드는 시기다. 그 자동차에. 그 자동차는 아직 뭐예요? 10살 이전에는 어떤 도로를 달릴지 모른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좋은 엔진과 좋은 타이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물론 핸들 뭐 다 좋지만 중요한 건 엔진하고 타이어하고 브레이크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엔진을 잘못 만들면 언덕길을 못 올라갑니다. 경차와 그 중형차의 차이 아시죠? 언덕길에서 느껴지는, 제가 경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LPG. 언덕에서 느껴지는 비예요. 내 옆에 사람이 한 사람 탔을 때 느껴지는 비예. 경차는 이래서 1인용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 엔진의 크기에 비해 아시죠? 에어컨을 꺼야 되고 4단으로 올라가야 될 거 2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비해 비해가 그 2단에서 느껴지는 소음, 그 엔진의 크기가 3세에서 8세 사이에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주도적인 탐색을 얼마나 했고 몰입을 했느냐. 근데 3세에서 8세 사이에 그 뭐냐면은 친엄마랑 살게 됐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를 보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경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창의성의 호르몬인 도파민의 호르몬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어제 KBS 일방송 다시 보기 하셔도 돼요. 책 프로가 있어요. 유일한 책에 관련된 프로가 있어요. 책 프로의 제목이 하도 TV 책을 말하다가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지금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소개했던 책의 제목이 행복의 기원이었어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도파민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요, 원칙적으로는 좌절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은 휴식을 할 때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만족감이 들게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은 도파민과 엔돌핀과 세로토닌의 결합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도파민이에요. 행복. 근데 도파민 회로가 가장 잘 발달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경험이 뭐냐? 사냥감을 사냥했을 때,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사냥감을 사냥했을 때, 배고픈 상태에서 과일을 땄을 때, 그 이후에 그걸로 요리할 때, 그리고 그걸로 밥상 위에 밥을 차릴 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행복도 거기에서 기원이 되고 아이의 지능이 발달하는 것도 거기에서 기원이 되는데, 도파민 회로가 장착되는 게 놀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놀이에서도 성취감을 맛볼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마련하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기대감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3살부터 8살 사이에 친엄마가 키우게 되면은 밥을 먹는 경험에서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압축돼버려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잘 발달될 수 있는 시간이 압축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엄마가 밥상을 차려줘 버리잖아 그냥. 그것도 언제? 배고프기도 전에. 밥 먹을 시간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아이는 창의성과 몰입 능력과 이런 것들이 발달할 시간이 계속 박탈당하는 겁니다. 친엄마에 의해서. 먹이는 것 때문에. 3살부터 7살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가 놀이에 빠지잖아요. 밥 한 끼를 반드시 굶겨야 돼요. 왜냐면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놀이에 빠져봤던 애만이 나중에 10대 때 책상에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지 않고 책을 꾸준히 보는 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책상에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애는 반드시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고 15세 이후의 창의성은 공부하는 양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그러니까 대기업과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수능 시험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은 책상에서 오래 앉아 있는 애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15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상황이 좀 달라요. 어쨌건 인간은 언어로 이루어진 문명이기 때문에 언어로 이루어진 문서를 아주 오랫동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아이가 더 출세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막 운동만 열심히 했던 애도 출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적인 감각, 아까 직관 능력, 판단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운동을 많이 했던 애가 장사를 한다거나 어떤 아주 지적인 게 아주 많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더 성공을 합니다.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도저도 아닌 애들은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운동도 막 마음껏 시킨 것도 아니고 15세 이전에 뭐 운동이나 놀이나 예체능을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8시간, 10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주지도 못했어.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길러주지도 못했어요.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 그럼 실업자가 되는 확률이 아주 높죠. 왜냐면 언어를 사용한 직장에도 가기 힘들고 사업에 있어서 직관력도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럼 뭘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두 가지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야 노동? 로봇이 나오는데? 로봇이 대신 노동을 해주는데? 무인자동차가 나오는데? 운전? 무인자동차가 나오는데? 택배? 비행기가 택배해주고 로봇이 택배를 대신해주는데? 걔가 어디에 취직을 하겠어요? 운동도 제대로 못해보고 자기주도적으로 독서도 못해보는 거야. 바로 그게 공부 리스크입니다. 억지로 된 공부는 무조건 실패한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 10대가 온단 말이죠. 10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산타파 얘기를 충분히 못했는데 3세에서 7세 사이에까지 그러니까 10살 이전까지 엄마의 정서가 왜 중요하냐면 엄마의 정서를 애들이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살 이전까지는. 애들이 10살이 넘어가게 되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멘토를 찾아다녀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독립이 돼요. 일단 3살 넘으면 1차적으로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3살이 넘으면 아빠 교육이 훨씬 낫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이. 왜냐하면 과잉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행동은 계모처럼 하고 마음은 침묵으로 유지하라는 이겁니다. 10살 이전에는. 밥 먹이는 거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그래서 밥을 한 끼 굶기고 만약에 아이가 놀이에 빠지게 되면은 그 아이는 대략 아이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가 아니면 3시간 이상 집중 못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는 3시간 이상 집중합니다. 5살짜리 아이라도. 근데 7살 이전에 3시간 이상 집중하지 못한 애는 10대 때 3시간 이상 책상에 못 앉아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놀이가 공부인 거예요. 10살 이전에는 놀이가 공부다. 이 공식. 자, 그래서 10대가 되게 되면 이제 11살이 넘게 되면 아이는 저절로 멘토를 찾아가게 되고 진로 지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될 준비를 본능적으로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도표에서 10.5세 쫙 올라가면 약 10.5세의 갈림길이 딱 옵니다. 10.5세가 되면 아이들은 자기보다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무조건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엄마가 아이가 4학년, 5학년이 되도록 인문학적인 소양을 닦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왜? 10.5세 아이들은 자기 선생님보다 자기 학교에서 경험하는 주변의 어른들보다 자기 부모가 논리가 딸린다고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버립니다. 배제시켜버려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성인이 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싸움에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기분은 나쁘지만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애들은. 거기를 따라가고 싶어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15세까지 그 기준이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10살이 딱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 옆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옆집에 우연히 명문대생이 살거나 아니면 자기 삼촌이나 뭐 누구 중에서 그 엄마 아빠는 같이 사는데 엄마 아빠 대신에 얘랑 대화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져요. 10살이 넘어가면 무조건. 왜? 걔가 없으면 얘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합니다. 왜? 이 아이의 두뇌는 바로 그런 멘토들한테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거든요. 누가 나보다 설득력이 좋은가, 누가 나보다 논리력이 좋은가를 찾기 시작해, 본능적으로. 왜? 사회에서 자기도 잘 살고 싶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핵가족화 그리고 마을 공동체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친형이나 친오빠, 뭐 친누나 중에서 아주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어떤 또래, 그러니까 이 아이를 리드해 줄 수 있는 논리적으로 리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자기 집안에 없으면 이 기회가 박탈돼 버려요. 10살부터 한 18살까지 한 7, 8년 정도에 아주 절호의 찬스를 얘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학원 선생하고 학교 선생이 해주느냐? 못 해줘요. 왜 학교 선생하고 학원 선생이 이걸 못 해주는지에 대해 강의는 또 제 2강의에 있고요. 오늘 날 그거 안 할 거예요. 이제 그거 하면 이거 다 끝납니다. 이거 다 못해요.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 맞춰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혹시 교실 비워줘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커피숍에서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고요. 네, 질의응답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한 5분대로 이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10대 때 그 아이를 리드해줄 만한 멘토를 만나지 못하면 그 아이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애가 되지 못합니다. 10대 때. 근데 아주 타고난 애들이 10대 때 이 동기부여를 어디서 하게 되냐면 책으로 하게 됩니다. 어차피 멘토를 만나기 힘들어요. 학원에도 없고 학교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면 어차피 11살 때부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말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질 않아요.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리받은 애는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그 상대방은 적으로 생각한다. 친구가 아니다. 나를 관리하는 놈은 친구가 아니야. 누구라도. 그게 세팅이 되면 엄마 아빠의 말이 먹혀들질 않아요. 이때는. 자, 그래서 이때 동기부여가 되게 되면은 15세 전후 16세경에 그 아이는 드디어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나이가 옵니다. 자, 이게 15세 그래프 보세요. 15세 위에 쭉 제가 줄을 하나 쳐놨죠? 논리적인 기억력이 굉장히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15세.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이 이 한국 사회에서 끝내래요? 아니요. 시간 뒤로 괜찮다고요. 2시까지는 괜찮으시죠? 1시까지? 2시까지? 예. 그럼 여기서 질의응답 가능하네요. 1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더 좋은 직업인지를 그때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 잡고 14세 이전에 아이들한테 특정 직업에 대해서 선호도를 갖게 하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특정 직업에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14세 이전에 특정 직업이 좋다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입력이 되게 되면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취압력이 됩니다. 성취압력.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잉글리시로 success pressure라고 합니다. 이거 학술 용어로 있어요. 교육학 용어란 말이에요. 성취압력이라는 게
인터넷 검색치면 딱 나옵니다. 이게 딱 정해진 용어예요. 성취압력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15세 전후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돼버리냐면 자기 꿈을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왜? 우리나라는 성적이 좋아야만이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과도 못 갑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점수가 높아.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럴까요? 다 알거든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좋을지를 아는 부모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더 잘 알아. 엄마들보다 애들 스스로 미래에 어떤 직업이 좋을지 중고등학생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성적으로 못 간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딱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억압해요. 억압하고 무의식적으로 억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는 미용사가 좋아. 아시겠죠? 꿈이 억압당하는 상태로 심리가 돌아가 버려요. 14세 이전에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입력돼 버립니다. 그때 입력을 안 했어. 내가 특정 직업이 좋다는 걸 부모가 전혀 얘기를 안 했어. 14세 이전에. 명문대가 좋다, 대기업이 좋다, 교사가 좋다, 공무원이 좋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 그러면은 14, 15세의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할 나이에 자기 성적을 파악을 했어. 동시에 내 성적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올리기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애가 되냐면은 그러면은 일단 실업계 고등학교를 한번 가볼까?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하는 애가 됩니다. 왜? 이게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언제든지 반전할 수 있는 애로 그 이후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공부를 못했다가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로버트 쪽으로 얘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안에 있잖아요. 물론 걔가 자살했지만. 걔 왜 자살했나? 대학 제도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인간의 두뇌 발달에 맞춰져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공교육의 위기가 진짜 위기가 뭐냐면은 공교육을 뜯어 고치기도 전에 공교육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육은 사라진다. 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그때 그 아이는 성취협력을 받지 않았고, 자, 차례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주도성이 있었고, 자기주도성 이전에 3세, 7세 사이에 뭐를 배운다고요? 회복탄력성.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갑니다. 연령대가 0세에서 쭉 이렇게 가는데 회복탄력성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을 갖춰야 되고 성취압력을 받지 않아야 되고 딱 15세가 된 거죠. 이때 공부에 갑자기 뜻을 두게 된 거야. 자, 이거를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학 15세. 공자가 달리 15세 지학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두뇌를 연구해 보니까 그때부터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14세까지는 지학하기가 어렵더라 이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15세를 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지학을 했는데 이때 우리 엄마들이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부도 팔자다. 공부를 잘하도록 세팅된 두뇌가 있다 이겁니다. 공부 재능도 있다 이거예요. 운동 재능이 있듯이. 근데 이때 성취 압력을 받지 않은 애들은 자기 팔자를 찾아갑니다. 스스로 알아요. 엄마, 나는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겠죠. 실업계 고등학교 갈 거야. 나 자동차 수리할래.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보내야 됩니다. 왜? 걔가 카이스트 갈 확률이 더 높아요. 자기주도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 애가
명문대를 갈 확률이 훨씬 높다 이겁니다. 걔를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잖아요. 걔는 전문대도 못 가요. 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럼 지금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자기 장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뽑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많아진다, 넓어진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성취 압력을 받지 않은 아이일수록 자기 팔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럼 거기서 자기 장점이 발휘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로 공부에 재능이 있던 애가 있었다고 칩시다. 한 15% 정도 된다고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진짜 공부에 재능 있는 애가 있었는데 내가 공부해라 이걸 그 전에 성취 압력을 주지 않았어. 이때 그 아이는 이제 멘토를 만나게 되면 멘토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중학교 때는 어휘력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중학교 때는 어휘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는 그때 영어 사전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한자. 그럼 얼마 만에 끝나는 줄 알아요? 진짜 동기부여된 두뇌는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진짜 동기부여가 되고 진짜 공부에 재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라면 IQ가 정말 110만 넘는다면 그리고 얘가 동기부여가 된 두뇌라면 6개월 만에 모든 게 끝나요. 뭐가 모든 게 끝나냐? 중3까지의 기초를 6개월 만에 끝낸다 이 말입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절대 중3 때, 중3 겨울방학 때까지 저걸 못 끝내요. 두뇌가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몰입이 되면은 굉장히 시간을 압축하거든요. 그때 고등학교에 엄청난 반전이 오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엄청난 반전을 못한 애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대부분 성취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회복 달려서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도 그대로 갑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성적이 그대로 가요. 왜? 엄마 아빠들 평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요? 동기부여 능력, 의미부여 능력, 어렸을 때 그 배고파 봤던 체험이 없는 것까지 다 관련되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 지학을 하게 된 애는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그 대학을 갔을 때에도 자기 학과에 갔을 때에도 몰입 능력과 어떤 개념이나 공부를 입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이제 20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성적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여러분 사실 성적이 아니거든요. 대학교는 뭘로 판단이 되냐면 교수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학의 진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대학원하고 박사과정까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이 나를 놀라게 할 때 그때 끌고 갑니다. 교수는. 그리고 그때 자신 있게 대기업에 추천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진짜로 그 몰입 능력하고 이게 사고의 확장성이 진짜 그때 이제 판가름 나요. 그때. 물론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자연계열, 공대, 뭐 다 인문계, 예술계열 다 마찬가지예요. 특정 몇 개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아이가 그 교수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회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면은 결국 대학에서 도태됩니다. 대학에서. 근데 교수가 할 수 없는 생각을 우회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그 대학교의 우중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태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축적되어 있어야만이 얘가 대학교에서 확 튀는 애가 되고 노벨상을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대 나와서도 대기업 들어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명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창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명문대에 의외로 만들어진 그 성적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만들어진 애들은 끝까지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하고 진짜 끝낼게요. 자기 재산이, 부모의 재산이 100억이 있다면, 100억 이상이 있다면은 그 아이를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켜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스펙을 만들어도 돼요. 자기가 100억이 있다면. 그런데
50억까지도 좀 봐줄까요? 근데 이거 약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근데 50억 미만이야. 그러면 반드시 몰입 능력과 자기주도성을 엄청나게 키워야 됩니다. 왜? 왜냐면은 스펙이라는 거는요. 공부 리스크의 결정판은 뭔지 아세요? 스펙은 좋은데 자기주도성이 없는 애들이 너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명문대를 나왔는데 창의성이 없는 애들이 미래에는 너무나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왜? 취업도 못하고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좀 우리 친구들 다 잘 나가는 거 알지? 근데 요즘에 좀 그럴듯한 사업을 하나 하려면 한 10억이 필요해. 벤처기업의 분기점이 10억입니다. 창업을 했을 때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래에는 그게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계속 커집니다. 썬큰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올 기약이 없는,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투자 대비 돌아올 기약이 없이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돈을 말합니다. 그게 매몰 비용이에요. 창업에 있어서. 창업에 있어서의 매몰 비용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5억만 있어도 지금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5억에서 10억만 있어도 창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 돈은 몇 천만 원 단위예요. 그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업 중에 한 95%가 다 망해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 생존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3년 이상 생존율 하면 또 더 떨어져요. 아마 0.5%로 떨어질 거예요. 그때 그 기업을 생존하게 해주는 게 뭔지 알아요? 부모가 주는 5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회에 나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0억에서 50억으로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재능보다는 자본의 힘에 의해서 기업이 생존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썬큰머니가 커지는 겁니다. 매몰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얘가 20세에서 30세 사이에 내가 30억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30억을 주려면 제가 그래서 100억을 얘기한 겁니다. 자식한테 30억을 주려면 자산이 100억은 돼야지 30억을 주지. 그 얘기예요. 30억을 딱 내가 줄 수 없다. 그럼 자기주도적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30억을 내가 줄 수 있어요. 내가 10년, 15년 후에 내가 30억을 줄 수 있어 얘한테. 그러면 엄마 주도적으로 키워도 됩니다. 그러면 걔가 사회에 전환할 수 있어요.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